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요일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빨리 좀 정상화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현대사, 근대사 강의를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역사와 싸우는 데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중동조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동조론 그러니까 무슨 학문적인 용어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꼼짝을 못하는 걸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요만한 일만 있으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일본 놈 죽여 불매운동을 해 맥주 사 먹지 마, 차 타지 마 난리인데 중국은 중국 앞에만 서면 우리는 왜 이렇게 찍소리를 못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진족은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와서 조국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진족이 세운 중국 왕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금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습니다. 금나라 역사책에 의하면 금나라를 세운 주인공이 경주 출신이다. 경주 김씨 김한보라는 사람이 신라 멸망 무렵에 전란을 피해서 백두산 말갈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김한보의 후손인 완한 나골타가 금나라를 세워서 금나라 태조가 됐다. 이렇게 자기네 나라 역사책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완한 나골타의 8대손인가 직계 후손이 누구냐?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의 왕이 신라 김씨의 후손이고 신라 김씨 후손이 세운 금나라의 후예가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니까 그럼 청나라는 뭐고 금나라는 뭐죠? 다 우리하고 같은 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합니까? 하여간 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머리에 쥐가 납니다. 청황실의 성은 애신강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신강나. 이걸 우리말로 풀면 뭐냐?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나라 황실은 신라를 자기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병자호란 당시에 이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 나중에 이게 청나라가 되죠.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광주 쪽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불과 2달도 농성을 못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여진족은 우리에게 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 항복을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가지고 3번 이마를 땅에 찍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구고두례라는 항복의식을 치렀는데 창피하니까 조선왕조실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축년에 임금이 성에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정축하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항복했다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병자호란은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보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조선이 도발한 전쟁입니다. 조선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왜 일으켰느냐? 1636년에 누르하치가 죽고 누르하치의 8째 아들이 청태종인데 이 사람이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서도 사신이 와서 참여를 하라. 그래가지고 조선 사신 2명이 심양에 가서 청태종의 이제 황제 즉위식에 갔는데
끝까지 우리는 오랑캐가 황제로 취임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황제 즉위식 자리를 완전히 깽판을 나가지고요.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이름이 나덕현 이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청태종이 야 앞으로 내가 황제로 취임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한테 보내는 문서는 황제라고 표기를 해라 하고 국서를 내려줬는데 그 국서를 청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그 관사에다가 내팽개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욕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을 아주 인내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진족이 자랑하는 부대는 기마부대였거든요. 기마부대가 재빠르게 쳐들어가려면 강이 얼어붙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압록강이 얼어붙을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압록강이 얼으니까 그 강을 기마부대가 말을 타고 건너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조선 조정도 조선 사신들이 가서 이제 청태종의 황제 즉위식을 깽판을 쳤으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죠.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어떤 준비도 하지를 않은 채 멍하니 있다가 당해버렸습니다. 이 청나라 그 기마부대가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부대냐면 압록강을 딱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6일 만에 서울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전광석화처럼 왔다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적들이 침입을 하면 그 파발을 띄웁니다. 근데 그 파발마보다 청나라 군대가 더 먼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강화도로 가는 길을 여진족 기마부대가 끊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그 농성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여진족 기마부대는 하루 평균 200리씩을 전진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포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청나라 진영에서 천연두가 발병을 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역사책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청나라가 항복을 하라 그러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삼전도에 가서 뭐 3번 뭐 이마를 뭐 땅에 찍고 9번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항복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청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정복을 했을 때 요구했던 항복 조건에 비하면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항복한 그 인조를 그 청태종에 의해서 2번째 자리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야 너희들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 그렇게 주의만 주고 도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국왕이 항복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관을 국왕이 뒤에다가 짊어지고 삼배 옷을 입고 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너무나 관대한 항복 의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천연두가 발병을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주 관대하게 이제 그 항복 의식을 거행해 준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항복을 한 다음에 청나라가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 야사에 의하면은 뭐 20만에서 50만 명을 끌고 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인구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거 너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적으면 5만 명, 많으면 약 10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간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데리고 살고 남자들은 노예로 부려먹고 그 당시에 청나라 인구가 약 120만, 130만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제 부려먹은 거죠.
바로 이 병자호란을 당해가지고 남한산성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조정에서는 적들하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빨리 항복을 하고 우리가 정상을 되찾을 것이냐를 가지고 분열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주전파, 죽더라도 싸우자 주장을 하는 주전파고,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화파고, 그래서 주전파는 김상헌이고 주화파는 최명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명길은 그렇게 해서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조를 살려낸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완전히 간신으로 매도가 돼가지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죽더라도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김상헌은 아주 민족의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헌 씨가 안동김 씨거든요. 안동김 씨가 나중에 세도 정치를 하게 되는 그 근본 뿌리는 뭐냐?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에서 김상헌이가 죽더라도 싸워야 된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상헌이는 그렇게 외치다가 자기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며칠 굶다가 목을 맸는데, 목을 매서 죽으려면은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래야 되는데 왜 가족들 앞에서 목을 매죠? 그래 가족들이 얼른 가서 구하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상헌의 후손들로부터 13명의 재상과 판서, 참판 줄줄이 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순조 부인, 헌종 부인, 철종 부인 등 왕비가 3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병자호란 당시에 죽어도 싸우자라고 이 주장한 덕분에 김상헌이가 아주 국가의 영웅이 돼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오래도록 꿀단지를 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랑캐한테 항복을 하고 이런 걸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좀 캄프라치를 해야 이 왕조가 잘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야, 저 오랑캐는 말이야, 순 쌍놈들이야.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치던 놈들이고, 그리고 쟤네들은 문명이 없어. 이 중국 문명이 아니야. 진짜 중국 문명은 우리에게 이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배척을 하고 명나라를 아주 떠받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1644년에 여진족이 중원 제국을 쳐들어가서 베이징을 점령을 해가지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워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그 당시에 아주 이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은 군사력이 10,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00명. 근데 이 중원 대륙을 차지한 이 청나라는 군사력이 300만 대군이고, 그리고 조선에 비해서 국력은 수천 대. 그런데 이 조선의 이 김상헌의 후손들은 우리가 청나라를 정벌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씻자, 그래가지고 북벌을 하자. 와, 북벌. 그 북벌을 외쳐가지고 권력을 단숨에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송시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청나라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주 세계 대제국인데, 그 세계 대제국을 군사력 10,000명인 조선이 가서 청나라를 정벌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 이 북벌이 현실 가능했을까요? 현실 가능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철부지 운동권들의 그 계보를 쭉 추적해 가면은 송시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진짜 쳐들어가기 위해서 북벌을 외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북벌이라는 가짜 아젠다를 내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선동무기로 삼아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써먹은 것이죠. 자, 이 북벌을 계속 외치다 보니까 지금 청나라가 너무나 강대국이 돼가지고
북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에 조선 인구는 인구를 고사하고 군사력이 10,000명인데 청나라는 지금 인구가 3억이 넘었거든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정벌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그머니 북벌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리고, 청나라는 저게 오랑캐이기 때문에 중화문명이 아니다. 중화문명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명나라가 멸망을 할 때 그 중화문명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가 소중화가 됐다. 그러니 우리가 중화가 됐고 청나라 저것들은 중화문명이 없는 저게 오랑캐니까 우리가 굳이 그 문명국으로서 오랑캐를 정벌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슬쩍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북벌이 소중화로 다시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 명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몰래 왕궁 뒤에다가 대보단이라는 것을 쳐서 거기에서 죽어서 망해 없어진 명나라 황제들에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중화사상, 소중화사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문명이 오랑캐 문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이 중화문명입니다. 특히 이 조선의 주자성리학자들은, 주자성리학이라는 것은 전부 중국에서 건너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학문이라든지 사회 제도, 도덕적 가치, 언어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명의 모든 용역이 오랑캐인 우리보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아주 이 철학이 딱 머리에 박힌 것이죠. 따라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중화의 은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주자 성리학의 핵심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가치에 우선해서 이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주 지고지선의 가치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명나라는 이미 1644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지금 세계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로는 청나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없어. 그리고 청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청나라 연호를 써야 되는데 청나라 연호를 사용을 안 하고 죽어서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유명조선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명조선국이란 무슨 뜻이냐? 명나라에 속한 조선국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청나라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명나라는 이미 망해서 없어졌는데 우리의 이 학자들은, 우리의 양반 선비들은 전부 명나라에 속한 조선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청나라 연호는 쓰지를 않고 망해서 없어진 이 명나라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얘기할 때는 하늘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청나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나라 개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미안하고 안 된 얘기입니다만 이 주자성리학자들은 환각 속에서 살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 권력은 청나라인데 이미 오래전에 망해 없어진 명나라를 지극히 섬기고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을 200년 넘도록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좀 제정신인지 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인 연호인 숭정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한 모습을 저렇게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을 강요했던 청태종 이름이 홍타이지인데, 이 원래는 황태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타이지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때려잡아야 될 붉은 돼지라는 뜻에서 홍탓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모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때는 중국에다 보내는 사신을 하늘나라에다 보낸다 그래가지고 조천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나라 때는 그냥 연경을 다녀오는 사신이다 그래가지고 연행사 이렇게까지 아주 청나라 알기를 우습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나라의 멸망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를 무시하고 우리는 소중화가 됐다. 소중화 세계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소중화 의식에 젖은 조선 선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구 강역도예요. 지구 중에 이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 오른쪽에 중국에 준하는 조선이 있고 나머지 세 개 나라들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만동묘라는 건데요. 만동묘는 뭐냐? 송시열이가 이제 계속 선동만 하다가 사학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야, 나 죽으면 말이야, 제자들 너희들이 내 고향이 괴산의 화양동인데 그 화양동에다가 사당을 하나를 져가지고 거기에서 명나라 황제들을 제사 지낼 수 있게 사당을 하나 줘다오. 그래가지고 진 것이 만동묘라는 겁니다. 근데 왕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짓자. 그래가지고 왕이 살고 있는 그 창덕궁 후원에 대보단이라는 걸 줘가지고 왕실 차원에서 이미 망해서 없어진 아마 이 대보단을 진 해가 언제냐면은 1704년이니까요. 60년 전에 망해 없어진 명나라 황제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왕궁 그 후원에다가 사당을 져놓고 이거는 전부 비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걸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깊은 심야에 몰래 도둑제사를 1704년부터 언제까지 지냈느냐.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 1894년 7월입니다.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야 지금 너희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아직도 임마 망에 나자빠진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를 지내냐? 야 이거 그만둬. 그래가지고 1894년까지 무려 200 몇십 년을 이 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또 청나라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밤에 도둑제사를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그러니까 1700년이면은 중국도 막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활짝 개방을 하고 일본도 뭐 겉으로는 뭐 쇠국이라고 하면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이 서양 문물을 급속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도 근대를 하던 이런 시기에 조선만 유일하게 소중화라는 웃기지도 않는 이런 자가당착으로 소위 말하는 후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정신승리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정조시대에 이 대보단에서 원래는 그 황제를 한 사람만 그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그 명태조 주원장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까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황제의 숫자를 늘려라 그래가지고 이 정조 시대에 이 대보단의 이 제사 지내는 대상을 확 늘려버렸어요. 정조가 우리는 개혁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주자성리학이 아주 매우 투철한 그야말로 주자성리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을 했던 그런 복고군주인데 우리는 이렇게 개혁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조선의 이 지식인들, 양반 선비들은 우리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동쪽에 속한 주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나라가 뭐냐? 중국 본토에 있던 나라거든요. 그 주나라가 이미 다 없어졌는데 한반도로 건너와서 주가 이어졌으니까 조선은 동주다 이렇게까지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중화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소중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조선이 곧 중화다 그래가지고 조선 중화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소중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화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있는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이 문명적 적통이 조선으로 이어졌으니까 우리가 곧 이제 중화가 됐다. 이게 바로 조선 중화주의라는 것입니다. 조선이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중국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랑 비슷하게 이 중국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던 베트남은 우리는 이제 중국 문명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황제를 칭할 거야.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연어도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본도 중국하고 틀을 가르고 천황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요. 유독 조선만 우리는 조선이 아니야. 우리는 중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고 중화야. 그래서 조선 중화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기자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조선으로 와가지고 이 조선의 미개한 사람들을 깨우쳐줬다. 그래가지고 기자 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자 동래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중국 사람 기자가 한국에 와서 기자조선을 열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학문적인 근거도 없고 이것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근거도 없고 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자가 한국에 조선으로 와가지고 조선의 문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자의 후손이다. 기자가 우리의 뿌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주한 씨. 이 사람들은 전부 청주한 씨의 원류를 쫓아가면은 기자가 나온다. 우리는 기자의 후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기자가 데려왔다고 하는 이 기자의 신하들이 우리의 뿌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주한 씨뿐만 아니라 태원 선호 씨, 해주 기 씨, 서 씨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기자의 후예야라고 지금 자기네들 족보를 뜯어고쳐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말 심각한 것만 따져보죠. 지금 현재 우리 족보를 들춰보면요. 그 족보에 우리의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라고 안 돼 있는 족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주자성리학의 천국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상국이고 대국이고 우러러봐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네들의 시조가 중국에서 왔든지 안 왔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족보를 꾸며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주한 씨, 태원 선호 씨, 해주 기 씨, 서 씨들이에요. 기자가 지금 조선에 왔는지 안 왔는지 학문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자기 조상이 기자라고 주장을 하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더 웃기는 건 노씨들입니다. 노씨들. 희한하게 우리가 건국된 이후에 노씨들이 대통령을 2명을 배출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노씨들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2명이나 배출했다. 왜냐하면 노씨들이 전부 자기네들 족보에 우리 조상은 중국에 샀습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노씨의 조상은 강태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세계 노씨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계 노씨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선조의 고귀한 뜻 높이 받들 것이다 라고 휘호를 썼는데 그 휘호가 노씨 기념, 중국에 있는 노씨 기념관에 그 휘호가 걸려 있습니다. 선조들의 고귀한 뜻이 뭘까요? 나의 조상은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노태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더 웃깁니다. 이 어른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세계 노시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세계 노시대회를 열어주고 참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께서 쓰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족보 중에 80%가 자기 시조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다 날조를 해놨다는 거예요. 성만 날조한 게 아닙니다. 이름까지 또 웃기게 됐습니다. 이름까지. 정몽주가 아주 유명한 주자 성리학자인데 정몽주라는 이름이 뭐냐? 꿈속에서라도 주나라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몽주입니다. 주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정도전이라는 이름은 도를 전한다라는 뜻인데 이 도란 뭐냐? 주자 성리학의 도인데 그 도는 조선을 동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조선을 중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도 이름을 들여다보면 참 끔찍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가 좀 한학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중화를 떠받드는 큰 시해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사망오제의 이름을 땄습니다. 사망오제는 중국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사망오제인데 그래서 첫째는 보키씨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희신이다 이렇게 적고 둘째 아들은 요임금의 이름을 빌려서 이요신이라고 적고 셋째가 바로 그 유명한 그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인데 우임금을 따서 셋째가 이제 순임금 이름을 따서 이순신이다 이렇게 적고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우임금 이름을 따서 이우신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씨뿐만이 아니고요. 이름까지 이렇게 중국식으로 다 개명을 한 거예요. 우리 고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이름, 거칠부라든지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들은 전부 다 중국식으로 우리가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존하는 족보의 80%가 우리 조상은 다 중국 사람이요 라고 그 족보를 썼고 이름까지도 이런 식으로 전부 주나라를 꿈속에서라도 보겠다. 조선을 동주로 만들겠다. 사망오제의 뜻을 본받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으니 이게 중국식 창씨 개명 아니고 뭐죠? 자, 그러면은 중국식 창씨 개명은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다 환영하는데 일본식 창씨 개명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전 민족이 스스로 나서서 이름을 중국식으로 갈아치우는 중국식 창씨 개명은 되고 왜 되느냐? 중화 문명이 우리의 정신적인 고향이니까. 그래서 참 미안하고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름만 가지고는요 중국인하고 한국인을 구분을 못해요. 지금 생긴 것도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하니까 거족적으로 저항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창씨 개명을 요구한 주체가 중화 문명이 아니고 주자 성리학자들이 외노미오, 쪽발이오, 오랑캐오라고 하대를 하던 저 변방에
오랑캐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단일민족이요 배달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단일민족 배달결여가 얼마나 그 거짓말인지를 그 폭로하는 동영상을 하나 찍은 바가 있는데, 사실상 이 단일민족이라는 주장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런 여진족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싸가지 없는 놈들, 몽골족, 흉노족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의 이 순수 중화혈통에 끼어드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중국 혈통에 속하는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빚어낸 이 환상이다. 성씨를 중국에서 왔다고 날조를 해야만 그 대접받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중국인과의 일체감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중화민족이고 우리가 조선 중화주의고 우리가 중국하고 동일한 문명을 가진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전부 우리는 중국식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중국 사람이 되는 것, 중국 역사를 읽고 중국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한족화된 순혈주의 덫에 걸려서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여진족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라인 김한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세계 대제국을 세운 여진족의 조상이 신라인이라는 사실 따위는 우리 역사에서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렸어요. 자, 이쯤 되다 보면 중국인들은 지금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니들 족보 보니까 다 지금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거네. 그럼 막 대한민국 너희들은 막 화교국가 아니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어디 싸가지 없이 무슨 주체 주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좀 화교 아니야, 화교. 니네 지금 그 족보 봐, 족보 꺼내봐.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다 써 있잖아요. 한국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건너가서 세운 화교국가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교들이 살고 있으니까 화교들이 살고 있는 영토는 중국 영토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한 일개 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잔말 말고 우리 말 들어. 우리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깨갱하고 지금 말 듣겠습니다 하고 나선 게 지금 문재인 정부고, 이명박 정부는 안 그랬고 박근혜 정부는 안 그랬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올가미에 덫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는 한중 동조론의 뿌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이 지금 중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없이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지금 뿜어댔잖아요. 노씨는 강태공의 후손이고, 청주환 씨는 기자의 후손이고, 누구는 어디의 후손이고,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을 때 중국에 반 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그 대규모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의 후손이 유엔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경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중국이 한국에다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요, 중국은 한국을 화교국가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이 영웅적인 인민군대가 항미 원조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나라의 위상과 군의 위험을 떨쳤다 이렇게 하고,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어디 감히 소국이 말이야 GCR 만한 나라가 대국한테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 이런 모욕을 당해도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찍소리를 못할까요? 우리 화교국가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족보에다가 우리 조상 중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다 날조해서 우리 전 국민이 다 지금 중국식으로 창씨개명을 했는데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자기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걸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의병 활동, 항일 무장 독립군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그럴 때 이 중국 정부가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다 도와줬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 중화민국 그 국가주석의 기밀비 중에 상당액을 우리 김구 주석과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데 썼어요. 왜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 독립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놈 패에서 물러나면 다시 중국군을 조선에 주둔시켜서 조선을 중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났는데 신해혁명 당시에 혁명파였던 다이지타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은 3000년 이상 중국의 속국이었다. 땅은 중국 강토였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족이다. 문자와 정치 풍속 우리와 동일하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조선까지를 우리 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1911년 신해혁명을 일으킨 혁명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해혁명에 참여했던 장빅린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신장, 티벳, 몽골, 만주는 독립시키고 유교 문명을 공유한 조선과 베트남과 육규를 편입시켜서 대중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자기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유는 한국이 중국의 번속이었고, 번속이라는 건 이제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 혈통이 은주의 흐예로 중화민족의 한 지류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정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우리의 근대화는 우리의 족보를 불태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있는 족보를 그냥 놔둬가지고는요, 우리는 화교국가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거를 우리 조상들이 날조를 했건 뭐를 했건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아니 족보가 증거물로 남아있는데. 큰일 났어요. 바로 이처럼 중국인들이 어떠한 무지막지한 망언을 늘어나도 우리는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입만 열면 중화 본가를 자처했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자기가 황제에 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제국은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에 이어서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의 법통이 오랑캐인 여진족 청나라에게 간 게 아니라 그 황통이 대한제국으로 왔으므로 우리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내가 황제에 취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중화 본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그냥 오랑캐 이적일 뿐이지, 이게 아주 누린내나는 그 야만의 나라이지 이건 중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여진족의 역사책에 금나라를 세운 그 시조 완한 아골타의 그 뿌리가 신라인 김한보다라는 그 정사에 쓰여있는 내용까지를 우리는 전부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조선이 천하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 드높은 자존심은 오늘날 역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한 대다수 국사학자들의 국수주의적인 정신으로 개성돼서 반일 종족주의의 그 원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화제국 황제의 책봉을 받아온 조선은 어쨌든 모든 권위의 원천은 중국 황제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그 둘레와 같은 이 중국에 종속된 우리 주자 성리학자들의 이 정신병과 같은 이 치유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 지워졌을까요? 만약에 지워졌다면 중국이 이렇게 아주 뭐 우리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왜 우리 국민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죠? 왜 일본이 요만한 얘기하면은 그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왜 이러는 거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병자호란 당시에 여진족 오랑캐들에게 항복한 그 치욕감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중화세계로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는 중화다. 중국 문명이 우리 거다. 이렇게 우리는 중국 없으면 죽고 못 산다. 그 중국은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 한족들이 세운 명나라였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그 외교부장 이런 애들이 너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얘기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가 중국몽의 그 환자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나라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지금 중국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판 주자 성리학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1637년에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한 순간 우리의 역사 발전 시계는 멈춰섰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정신없이 근대화를 해가지고 1820년 통계를 보면 일본이 세계에서 거의 7, 8위권의 그런 강대국이었고 부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조선은 1876년에 개항했는데 일본은 1850, 우리보다 한 20년 일찍 개항을 해서 우리가 그 개항이 20년 뒤져서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이미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300년에 걸쳐서 세계하고 그 교류를 해서 근대화를 했고 그 근대화가 켜켜이 쌓인 문명이 메이지 유신으로 폭발을 해서 1820년에 세계 7, 8위권의 국력을 가졌던 나라인데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친중반일의 이 파시즘적인 전체주의는 결국은 그 뿌리가 우리 주자성리학자들이 주장을 해온 이 조선중화주의 여기서부터 깊은 뿌리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좀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그야말로 이 올가매져 있는 이 뿌리를 끊어내고 한국이 진정한 근대인, 근대국가, 새로운 문명의 나라로 다시 출발하려면 여러분들 지금 집안에 가지고 있는 족보부터 불태워버리십시오. 그 족보가 바로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건너온 화교국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우리 스스로 중국인이 되고자 했던
이런 의존감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중국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우리는 GCR 만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나. 전염병 퍼뜨리는 중국이 우리의 친구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폐렴 퍼뜨리는데 앞장서지를 않나. 이 소위 말하는 수천 년 이어온 이 중국 의존증에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족보부터 우리 불태우는 운동을 벌리고 근대 국가로 나가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